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채권을 살까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오해는 하나 풀어드리고 싶어요. 네네. WGBI 인덱스 듀레이션이 공식 발표 기준으로 9.6년 정도 돼요. 꽤 길죠? 그러면 10년짜리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조금 시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사는 게 WGBI의 듀레이션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국내 원화 채권의 발행 잔액 기준 듀레이션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잔액 기준으로 했을 때 만기가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비중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근거하면 국내 채권 시장의 발행 잔액 듀레이션은 3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정부에서 초장기 채권으로 조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WGBI로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격들을 고려하면 뭐 20년, 30년짜리 초장기물, 만기가 굉장히 긴 채권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김명실 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제 날씨가 확연히 드디어 가을이 됐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항상 이렇게 동시에 들리지만 좋은 소식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또 WGBI 편입 이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예측을 좀 잘 못하셨다.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사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좀 놀라셨어요?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일단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네. 외사들의 전망들도 대부분 이번은 어렵고 사실상 3월 정도는 가야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뷰를 제시를 했고 뭐 저도 그날 마찬가지였죠. 뭐 이번에 별다른 기대는 없었는데 완전 서프라이즈 이슈였죠. 뭐 비록 전망은 틀렸지만 굉장히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고 저도 기분이 좋은 재료였습니다. 이슈였습니다. 이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사실 준비와 열망 뭐 이런 걸 했지만 굉장히 최근 들어서 더욱더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뭐 기술적으로 조건이 좀 안 맞았다 이런 얘기도 좀 많았잖아요. 네, 사실 네. 이번에 기재부의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이제 국채 시장이 WGBI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유로클리어라는 국제 통합 계좌가 개설이 안 됐었고 네. 외환 시장 관련해서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올해 6월 달이랑 7월 달에 연이어서 유로클리어 계좌 도입을 실시를 했었고 외환 시장 선진화 계획 예를 들어서 이제 외환 시장 개장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접근성 향상을 개선하면서 뭐 WGBI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이 있는데 한국 국채 시장은 정량적인 기준은 이미 다 통과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켓 밸류라든지 뭐 전반적인 국가의 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통과가 됐었는데 정성적인 부분이 그레이드 1 1단계의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WGBI에 편입이 되려면 그레이드 2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었어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재료들이 충족이 되면서 이제 그레이드가 1에서 2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면서 이번 10월 초에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 국채 시장 그쵸. 대열에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된 거다. 25개국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다라고 짧게는 볼 수 있는데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사실상 가장 큰 시사점은 첫 번째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국채 시장도 선진 국채 시장 대열에 합류를 하고 쉽게 말해서 선진 국채 시장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면 채권이라는 건 자금 조달의 수단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의 그레이드를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시각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 매입을 할 수 있게 이제 등급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얼마의 유입이 기대가 되나 보도를 보면은 뭐 75조, 뭐 많게는 90조, 100조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WGBI 인덱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5개 국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고 이게 모두 동일한 비중이 아니에요. 국가의 채권 시장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배정이 되는데 현재 한국 국채 시장의 배정 비율은 이제 WGBI 그 주최처인 FTS에서도 공식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2.22%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마켓 밸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WGBI를 트래킹하는 추종 자금이 얼마나 되냐? 뭐 제가 추산키로 약 2.5조 달러에서 한 3조 달러 많게는 그 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기준으로는 적게는 75조 원에서 많게는 뭐 89조, 90조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점은 저는 이번 발표에서 놀란 점이 한 가지가 네네. 있었어요. 뭐냐면 WGBI 편입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이제 10월부터 편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년? 그렇죠. 내년 네. 11월 달부터 편입이 네. 되는데 문제는 이제 편입을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분기별로 우리가 편입을 진행하겠다. 뭐 75조에서 90조 원이나 되는 이 금액들을 분기별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약 한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분기별로 편입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WGBI 그 FTS에서 발표한 내용은 1년 동안 편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빠른 기간에 1년 안에 75조 원에서 90조 원 가량의 외국인 자금들을 유입을 시키겠다는 걸 발표를 해서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파격적인 결정이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 사례에 비해서도 그렇죠. 좀 시기를 파격적인 앞당기죠. 거예요? 편입에 대한 그 기간들을 조금 줄여가면서 국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조금 더 빠르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WGBI 그 편입 소식이 있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까 시장에서는? 뭐 네. 일단은 직접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10월 달부터 원화 채권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고 뭐 실질적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뭐 리스크라고 하면 금리 상승 요인이죠.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선물 시장에서 발생한 일정 부분의 이슈긴 하지만 이게 현물 시장까지 전이가 되면서 국고 채권 금리가 많이 튀었거든요.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제 WGBI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대한 그 수량들을 줄이기 시작했고 뭐 그저께는 순매수로 반전하면서 요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조금 주춤해진 모습들은 조금 고무적이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건 비단 이제 뭐 윅비라고 하죠. WGBI 이슈뿐만 아니라 뭐 한은의 금리나 이슈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국내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들도 좀 동반적으로 작용을 해서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들을 조금 진정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되는 효과 일단 가장 많이 주되게 기대되는 효과 외국인 자금 유입 뭐 75조 원, 90조 원, 95조 원 그 이상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좀 정리를 해보면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또 큰 건 네.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조를 네.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에 그 기사 보셨어요? 예산안 통해서 내년도 국고채 발행이 201조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순증 기준으로는 80조 원을 네. 넘어서면서 올해 대비 한 30조 원 이상 확대가 되는 거죠. 국채를 그만큼 많이 찍겠다라는 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세수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유인데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갑자기 늘어난 발행 물량을 수요처가 받아주지 못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WGBI 편입이 발표되면서 비록 내년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지만 국내보다 먼저 편입된 국가들의 사례, 뭐 제가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멕시코 같은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길게는 6개월 전부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내년도 국고채 발행이 순증 기준으로 올해 대비 한 30조 넘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외국인들의 수요가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뭐 내년도 채권 시장의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채권을 살까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 오해는 하나 풀어드리고 싶어요. 네네. 뭐냐면 WGBI 인덱스 듀레이션이 그 인덱스 자체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잔존 만기인 거죠. 그게 지금 공식 발표 기준으로 9.6년 정도 돼요. 꽤 길죠.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잔존 만기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원화 채권을 사는 외국인들의 보유 듀레이션이 6년 정도 돼요. 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WGBI의 듀레이션에 맞춰서 원화 채권을 사니까 그러면 10년짜리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시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이게 외국인들이 사는 게 WGBI의 듀레이션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국내 원화 채권의 발행 잔액 기준 듀레이션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잔액 기준으로 했을 때 만기가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년에서 3년짜리 국고채 구간들도 있고 3년에서 5년 구간들도 있고 요 비중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30년, 20년에서 30년짜리 구간의 비중은 한 30% 정도 되고 1년에서 3년짜리 비중은 한 10% 미만 정도 돼요. 요 듀레이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전체 수량들을 매매를 하는 거지 WGBI 단순한 듀레이션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근거하면 국내 채권 시장의 발행 잔액 듀레이션은 3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정부에서 초장기 채권으로 조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WGBI로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격들을 고려하면 뭐 20년, 30년짜리 초장기물, 만기가 굉장히 긴 채권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오해를 또 하나 풀어주셨고, 이 WGBI 추종 자금이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로 길게 본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네. 국내 채권을 사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구분은 두 가지 정도가 네. 돼요. 첫 번째로는 재정거래, 차익거래. 그러니까 국내 뭐 통환채라든지 한국은행에 발행하는 1년, 2년짜리 채권 또는 국고채 2년 미만의 짧은 채권들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면서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자라면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간의 차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율도 고려가 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알비트리지죠. 차익거래 위주로 빠르게 치고 먹고 빠지는 자금들의 성향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계 연기금이라든지 외국계 구프펀드 또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 같은 조금 더 긴 채권에 긴 시각에 그 투자 스킴을 두고 투자를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크 지수를 주로 그쵸. 따라가는. 네. 비중은 예전에는 훨씬 더 재정거래 자금의 비중이 높았어요. 뭐 예를 들어 70대 30, 60대 40 정도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장기 투자 성향들의 자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매년 기재부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성향 비중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공표를 하거든요. 뭐 비중 자체는 한 40대 60 정도로 그 이제 장기 채권 투자 성향의 자금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국고채 발행 예정돼 있다. 이거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뭐 나오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은데 이 상황에서 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국고채 만기가 코로나19 시기 때 발행된 만기가 좀 몰려 있다. 이것도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만기 도래 금액이 100조 원 정도 조금 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만기 도래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순증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롭게 발행하는 차환 성격이 그것도. 아닌 순증의 발행 규모가 80조 원을 넘어서거든요. 네. 그게 올해 대비 30조 원 이상 증가한 거라서 뭐 만기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새롭게 발행하는 채권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지금 세수 펑크가 나서 돈이 없다. 근데 2년 연속 뭐 외평기금이라든지 다른 이제 숨겨진 돈들을 끌어다가 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매년 국감에서 지정이 된 거죠. 이렇게 정부 가용자원을 남아있는 가용자원을 돌려 쓰다 보면 결국에는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추경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연초부터 이제 순증을 늘려가지고 요걸로 조금 세수 운용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게 회사채 시장에서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논리일까요? 사실상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회사채 투자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거의
5% 미만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국채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근데 회사채 시장으로 낙수 효과라고 하면 그런 거죠. 저는 오히려 WGBI의 수급적인 이슈보다는 이번에 10월 달에 한은에서 금통위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채 시장이 이제 국고채 시장도 기준금리 이하, 뭐 소위 말해서 역캐리 상황이라고 하죠. 기준금리는 3.5인데 이전에 이제 국고채 금리는 뭐 2.9, 2.8%에 머물면서 역캐리 부담감이 컸었는데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준금리는 3.5인데 회사채 금리가 3.4, 3.3까지 떨어지면서 역캐리 부담감 때문에 이제 수요 회사채 발행사 입장에서도 발행을 많이 하지 않았고 수요 입장에서도 손이 나가지 않았다는 네.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10월 달에 25bp 인하하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3.25가 됐잖아요. 그러면 3.3, 3.4까지 떨어졌던 회사채 금리 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역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수요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채 시장으로 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급 위주로 회사채에 대한 수요 예측도 화랑을 보이고 있고 회사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지, 뭐 단순히 WGBI 때문에 회사채 시장으로의 낙수 효과가 있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최근 이달에 회사채 수요 예측이 20곳이다. 뭐 이런 것도 관련이 그러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의 사례,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멕시코 이렇게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데 6개월 전부터 외국인 투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했다, 편입. 그러면 우리가 유예 기간 한 1년여를 거쳐서 내년 11월 본격 편입이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 이전이면 이제 한 5월, 맞아요. 내년 4, 5월 정도 네. 되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이랄까요? 이런 예측을 해볼까요? 되게 단순해요. 뭐 저는 이제 조만간 이제 10월 말 정도에 연간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네. 거기서 종목들을 다 골라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국고채 시장에 발행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략 한 80개 정도 종목이 있는 거고 거기서 WGBI 매입 대상 종목이 62개가 있어요. 그 종목들의 발행 잔액별로 비중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입을 할 거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량이 많은 종목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뭐 특히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이랑 초장기 채권에 관심이 크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발행 잔액이 큰 상장 발행 잔액이 큰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매매를 하시면 뭐 내년도 5월 달부터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와 폭 자체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제 생각에는 뭐 20년, 3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들이 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WGBI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한국은행 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예상하신 바입니까? 아니면 예상 외의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10월은 인하를 했어요. 이건 네. 예상한 바였고요. 네. 뭐 저는 생각보다 더 도비시한 예를 들어서 금통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25bp 인하는 했을 것 같은데 25bp 인하를 하면서 한은에서 조금 매파적인 인하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뭐 한국은행도 제가 그때 통화정책 방향문이라고 해서 연준의 스테이트먼트처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공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은 이번에 8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했죠. 올해 경제랑 물가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를 발표를 하고 이제 다음 달인 11월 달에 그거를 또 리비전을 해서 수정해서 또 발표를 해요. 근데 이번 10월 달 금통위에서 11월 달에는 기존에 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가 내릴 거야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를 보는 시각이 기존의 긍정적에서 조금 둔화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제가 이제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보팅을 하는 것처럼 한국은행도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료를 통해 발표를 하진 않는데 이창용 총재의 구두적인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3개월 뒤에 금통위원들이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보팅을 해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 5명의 금통위원은 동결이다. 근데
한 명의 금통위원이 네. 또 인하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상 전원 동결일 줄 알았어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록 그렇다고 해서 뭐 11월 달에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는데 추가적인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인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인하 시기는 아마 내년 1분기 중이 되겠죠. 그때 인하를 할 것 같은데 뭐 적어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제가 생각하는 한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은 뭐 정말 조금 공격적으로 하면 2%, 보수적으로 하면 2.5%, 뭐 중간값은 2.25% 정도겠죠. 거기까지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10월달 금통위로 미뤄와 봐서는 그 전망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채권 금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이 채권 매수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10월달 금통위는 굉장히 이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은 25bp 인하는 예상을 하셨지만 네. 좀 더 매파적 인하일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여러 도미시했다. 가지로 비둘기적이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올해 남은 금통위는 동결로 네. 하시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도비시한 금통이긴 네. 하겠지만 일단은 부동산과 금융 안정에 대한 한은의 민감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발언들이 있었냐면 뭐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특히나 부동산과 금융 안정과 같은 문제는 경기와 성장만큼 중요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런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고무적으로 빠지거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는 이상은 11월 달에 추가적인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추가적인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국회에서도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이렇게 1분기 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거가 중요한데 이 물가 측면에서는 이미 목표를 달성을 했었지만 발목을 잡았던 건뭐 금융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동산 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면에서도 계속해서 좀 보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은의 금리 인하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뭐 대출금리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금융시장의 금리들이 다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빠지면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인하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근데 지금 정부의 규제 측면에서는 은행 대출 지금 줄이고 있고 은행 대출 금리도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조금 강력한 규제 정책을 하면서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룸이 생긴 건 분명히 맞고요. 뭐 앞으로 지켜보겠죠. 정부의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해서 효과들이 얼마만큼 더 날지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룸들을 더 열어갈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주안점이죠. 경기라든지 물가, 특히나 이제 물가는 잡혔지만 이제 경기는 지금 사이클에서는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올해 이제 내수가 박살나고 4분기에 정부 지출 관련된 소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4분기 GDP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망가질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들을 하느니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인하는 클로징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50bp로 시작을 했지만 한국은행은 25bp로 시작을 했고 그마저도 부동산이나 금융 안정을 보면서 가겠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속도에 네.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실기론이 만만치 네. 않게 좀 있고 그쵸. 뭐 국감에서는 챗 GPT 얘기도 뭐 나오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동안 하느니 동결을 연속적으로 네. 했잖아요. 연준에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 인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는 부동산이란 명분으로 인하를 안 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답답한 거죠. 지금 내수라든지 성장률에 대한 숫자를 생각하면 하는 인하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완고한 금융 안정에 대한 그런 목표 때문에 인하를 하지 못했고 뭐 제가 알기로는 2번 연속 한은의 통화 정책을 지적을 했었어요. 실제로 정부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기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근데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만약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으면 지금 9월 말부터 가계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조금 꺾였거든요. 수도권 위주로. 이런 것들을 잡지 못했을 실기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럼 또 비난을 하겠죠. 왜 먼저 인하를 이렇게 빨리 했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게 실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올해 이제 클로징되는 성적표, 성장률에 대한 성적표, 그리고 내년의 성장률의 하락폭 자체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총재도 네. 실기로는 1년 후에 평가해달라.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네. 했나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궁금하신 게 어제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이제 막 올라오거든요.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가 0.04%포인트 올라서 넉 달 만에 반등이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은 인하를 시작했는데 주담대 금리가 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댓글로도 그런 게 좀 많이 달렸던데 이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이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기준금리에 연동된 이제 코픽스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플러스 가산금리를 묶어 두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담대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처럼 뭐 가산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조금 이론과는 다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에 대한 그런 가격 반등의 기대감이 크지 않은 부분들도 지금 정부의 대출 금리의 상승 규제 그리고 이제 대출 규모 자체의 규제가 뭐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앞서서 WGBI 짚었고요.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짚었고 앞으로의 흐름 예상까지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채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WGBI는 앞으로 네. 너무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 이제 제가 뭐 75조에서 90조 정도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내년도 뭐 장기 채권 금리를 뭐 최소 30bp 이상은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커지는 상황인 거고. 끌어내린다는 건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채권 가격이. 네. 뭐 일단은 굉장히 좋은 호재로 인식을 네.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금리나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끝날 건 아니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한은의 스탠스가 얼마 전 이제 뭐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계속 도비시아 비둘기 밥척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국내 펀더멘털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는 뭐 채권 시장의 금리는 내년도 상승보다는 하락 재료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쪽으로 시장 심리도 기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FOMC 올해 2번 남은 가운데 50bp 인하 직후에는 뭐 50bp 연속으로 또 내린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봐도 점진적으로 25bp 쪽으로 좀 더 지지를 하는 뉘앙스도 좀 많이 맞습니다. 들리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일단은 50bp 인하 직후에 미국 네. 지표들이 잘 나왔어요. 뭐 고용도 그렇고 주요적으로 이제 실물 지표들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뭐 50bp 인하 가능성들은 줄어든 상황이고 저도 이제 9월달 FOMC 직후에 자료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11월에 연속으로 50bp 인하를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저도 11월달 25bp 그리고 12월달 25bp 기존 점도표에 제시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올해는 나누어서 50bp씩, 25bp씩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를 4.5에서 4%까지 그쵸. 그 5%에서 4.5%까지 낮추고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100bp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그냥 완만한 둔화, 뭐 일정 소위 말해서 연착륙 수준으로 간다라는 가정이 뒷받침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최근에 지표만 보더라도 뭐 경기 자체가 급격한 침체로 갈 수 있는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연준 자체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각종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달라지지만 않는다라면 뭐 연준의 금리 정책 자체는 조금 슬로우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도 상당히 많이 이제 늘었다라고 우리가 올해 내내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뭐 기존에 제가 이제 이전에 나와서 네. 방송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기회는 아직까지는 단기 채권에 조금 만기가 짧은 채권에 있어요. 뭐 특히나 미국 국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제 듀레이션이 짧은 미국 국채 위주로 조금 여전히 투자에 대한 비중들을 가져가시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큰 과제가 남아 있어요.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10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당 후보 모두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한 슬로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내년에 장기 채권들을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이거를
경제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슬로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 채권 발행이 증가한다는 건 당연히 미국의 장기 금리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요 선을 넘어야 그 이후에 장기 채권 금리는 안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국채는 단기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 외국인들은 네. 초장기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열심히 사기 시작할 거예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채권들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뭐 기존에도 초장기 채권에 관심 많으셨겠지만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채권들을 피킹하셔가지고 먼저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큰 차익을 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GBI 얘기할 때 이제 11월 편입이니까 이게 선반영이란 게 항상 맞습니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면 제가 6개월? 네, 저도 네. 6개월 정도가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 시장 빠르잖아요. 과거에 이제 멕시코, 말레이시아 사례는 네. 2007년과 2010년의 사례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2024년, 내년 네. 2025년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먼저 뭐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먼저 앞서서 매매를 하셔도 이미 기준금리 인하라는 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저 투자에 네. 대해서는 조금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